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등 이런 세금은 누가 내나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부자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할까? 이걸 알면 정말 좋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집이 없어도 난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미리 읽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간주 임대료가 뭐냐면 임대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당신이 전세금을 이렇게 여러 채 집에서 여러 개를 받고 있으므로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은행 이자 정도는 벌고 있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3억 이상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을 13억을 받고 있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당신이 어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게 정기예금 이자인 2.1% 이자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전체 금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60% 내가 13억을 임대료 받고 있다. 그러면 3억 빼고요. 3억은 이제 안 해주니까 10억 중에 60% 6억에 2.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벌고 있는 임대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소형주택은요. 주택 수에서도 빠지고 간주 임대료도 없다고 합니다. 기준 면적이 40m² 이하 아주 작은 집이죠. 열 몇 평짜리 그런 집을 얘기합니다.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거, 투룸 같은 거 임대하시는 분은 전세를 받았을 때 비과세가 되고요. 월세만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다가구 주택은요, 시세가 20억 원이라도 기준 시가는 9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가는 반토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은 막 매매가 잦지가 않다, 샀다 팔았다가 많지가 않아서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몇 동 몇 호가 팔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자, 이런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요, 월세가 몇백만 원이 들어와도 1주택자라 소득세가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다가구를 사서 아파트 다 20억짜리 팔아서 다가구 살 거야. 그래서 주인 세대 살면서 월세 보증금 받을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월세 받기 힘들지 않나요? 월세 밀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세 보증금을 200, 300, 500 이렇게 조금 받으면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으면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월세 받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보증금을 좀 비싸게 하고 월세를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 과세됩니다. 나 월세 받는 여자 될 거야. 나 노후에는 월세를 받겠어. 라고 꿈꾸시는 분은 필히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합과세가 된대요. 종합과세가 뭐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 합산된대요. 그래서 세액 부담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세금 아끼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리뷰하는 이 부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세금 계속 공부하고 세금 계속 내본 여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김연아 씨도 어렵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세금을 아낀대요. 감가상각이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는 땅값은 오르지만 건물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건물은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된 주택은
뭐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대요. 혹시 월세 받는 부동산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부동산이 옛날에 샀을 때보다 집값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월세는 받았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 받은 소득세도 내고 팔았을 때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손해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별로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취득 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요, 부동산에 감가상각을 하는 게 유리하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팔 때 이 건물의 값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내가 낸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이걸 뭐 처리하는 방법이 아마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이 양도 차익이 하락했을 때, 시세가 하락했을 때 경우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요, 8년 후에 8년, 10년이 죄송해요. 장기 임대주택은 등록 후 8년을 기본으로 보유해야 되고요. 10년이 경과하면 50%나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주택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차이가 커서 여러분도 아마 멍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라고 할 텐데요. 대충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임대 의무 기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하고 중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도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시세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전세가 올라도 등록을 해버리면 연 5%밖에 올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2억 원이면 1,000만 원밖에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연 5%지만 한 번 계약서 쓸 때마다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10% 올릴 수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자, 임대 조건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을 하게 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 2020년부터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 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말합니다. 절대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지자체 사업자 등록이 아닙니다. 자, 절대로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청에, 지자체에 가서,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완전 번지수 잘못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지자체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의무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거.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 거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달라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뭐 하라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고 구청에다 했다. 그러면 나는 몇 년 동안 못 팔고 임대료도 못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문자로 막 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문자로 막 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분들은 가서 막 하겠죠. 장기 임대주택은 혜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지금 뭐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20%를 더 내야 되는데요. 투기지역이 아니구나. 조정지역은 20% 더 내야 되는데요. 일반과세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부자세라고 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배제됩니다. 물론 합산 배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라고 집에 이렇게 날아오죠.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 혜택이 매우 좋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내가 있고요.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있을 때 거주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줍니다. 양도 차익이 큰 집을 팔아야 될 때는 다주택자가 활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요, 평생 한 번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내가 임대사업자이면서 내 집이 있으면 평생 한 번만 해준대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 큰 물건, 집값이 많이 오른 물건을 하면 좋겠죠. 예전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가 됐어요. 자, 반대로 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집 한 채만 있어요 하시는 분은 이거 팔고 다음 집 사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아도 계속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임대주택 중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거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맨 뒤에 부록에 넣어놓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그때 이러한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받는 주택은 전세가 꾸준히 오르거나 새 아파트거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팁을 드렸었어요. 분양권 같은 거, 새 아파트 이런 거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매우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세금 혜택이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면 내가 임대를 한 주택이 처음에 썩은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요. 근데 큰 평수를 내가 배정을 받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또는 70%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40평대를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많이 안 올랐을 땐 세금 별로 안 나오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올랐냐에 따라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매우 중요합니다. 수억 원이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으면 8호제곱 미만, 최대 34평까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할까 말까 뭐 고민하시는 분은 세금 너무 많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는 좋대요. 요즘은 장기 임대주택만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가라고 해요. 내가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말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내 집을 세금을 많이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양도 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래 가져갈 물건만 선별해서 이거는 10년 가져가도 괜찮아 라는 것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팔면 안 되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겠죠.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전세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택, 중간에 한 번이라도 역전세가 나거나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다음부터 올릴 때 5%밖에 올릴 수 없어요. 전세가 하락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나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비조정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어요. 팔아봐야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거 굳이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못 지키고 중간에 팔게 되는 경우 과태료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별도로 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크다면 모를까, 양도 차익이 적다면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남에 그렇게 상속 증여가 많다고 합니다. 증여가 많죠. 자, 왜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할까요? 왜 싸게 안 팔고 자기 자식한테 줄까요? 상속세, 증여세를 아끼려면 앞으로 가치가 오를 물건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에도 이런 증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요. 나중에 죽었을 때 상속세가 분할되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보유세, 소득세, 상속세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증여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막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남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매우 부럽습니다.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면 지금은 10억 원짜리지만 이게 분양이 됐을 때 입주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30억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쌀 때 여러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옛날에 얼마나 쌌어요? 10억짜리가 나중에 입주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30억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20억이에요, 20억.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10억짜리를 증여를 하게 되면 물론 재건축 10억짜리 강남에 없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30억 원이 되더라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주택이라도 장기간 거주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수억 원씩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수억 원을 어떻게 절약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 시점에 거의 2배 이상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확보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분양권 사고 파는 것이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지만 입주 시점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법인 투자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법인의 돈을 뺄 때는 그냥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라고 해서 법인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됩니다. 네, 쇠고랑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법인을 유행처럼 만드시는데 법인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에요. 그죠? 법인 돈은 법인 돈입니다. 법인 돈을 인출할 때는 배당 소득세로 15.4%를 내야 됩니다. 이러면 가져올 수 있어요. 임대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개인이 더 유리하지만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자, 여러분 임대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개인이 유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셨을 때 임대소득 1억 원이 되려면 한 달에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임대소득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이 1억 원 이하다. 근데 당분간 법인으로 번 돈을 재투자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을 별로 가져갈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대요.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재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다 할 때도 법인이 유리하대요. 근데 법인으로 번 돈을 내가 싹 가져와서 뭐 내 집 마련한다거나 법인으로 번 돈을 싹 가져와서 내가 빌딩을 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계산기를 또 들어보셔야 돼요. 왜? 법인 돈을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되니까 법인세 내고 뭐 내고 15.4% 내고 가져오는 게 과연 유리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를 받으면 또 종합소득세 또 과세가 돼요. 소득을 다 합쳐서 우리 5월에 하는 거 또 합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죠? 자, 법인에서요.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 있고요. 이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주식을 증여한 뒤에 배당을 할 수 있대요. 아까 말한 15.4% 내고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1억 원을 배당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15.4%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자, 1억 원을 배당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합산된다고요. 합산. 이런저런 소득. 내가 월급도 받고 있어요. 혹은 뭐 내가 강의 수입도 있어요. 방송 수입도 있어요. 이러면 세금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사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 살아도 세금이 다르다. 모르면 더 내고 알면 덜 내는 세금의 모든 것,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보 리뷰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10권 서평 이벤트 선발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